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이번에 현상학과 하이데거라는 주제로 연속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전체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상학과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주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하이데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초기 하이데거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하이데거가 현상학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이해에 있어서도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현상학과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구독자 중 한 분께서 후설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한다고 하셨고, 제가 알고 지내는 여러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이제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상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부담도 되고 또 현상이 하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좀 함께 도움이 되는 그 정도 차원에서 함께 알아본다는 느낌으로 이 영상 시리즈를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이 한편으로는 현상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이데거 사유를 이해하고 또 철학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기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상학과 하이데거라고 하면 사실은 더 광범위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설 현상학하고 하이데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스 쉘러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 사실은 하이데거에게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현상학자들도 하이데거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영상 시리즈에서는 후설 현상학하고 하이데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후설 현상학과 하이데거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고 공부해 보고자 하는 이 영상에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현상학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현상학 자체가 사실 매우 광범위한 학문입니다. 후설의 학문도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후설 이후에 여러 현상학자들이 또 유럽에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후설 이후에 막스 쉘러라든지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퐁티, 레비나스, 리케르, 데리다, 이런 분들이 이제 현상학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별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질 들레즈 같은 철학자도 현상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 휴즈라고 하는 학자가 쓴 글들을 보게 되면 후설 현상학에 대해서 들레즈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현상학이라고 할 때 후설은 현상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하이데거는 해석학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현상학의 한 중요한 흐름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현상학자께서 그간 나타났던 현상학자들 가운데 두 명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후설과 하이데거를 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이데거도 현상학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이데거는 현상학을 방법론 개념으로 사유하면서 현상학을 사용한 존재 사유,
존재 사유로 나아가는 그런 면모를 보였던 거죠. 사르트르도 실존주의적 현상학을 전개했고 또 존재와 무 같은 경우에 현상학적 존재론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도 역시 이제 현상학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메를로-퐁띠는 지각의 현상학, 레비나스는 타자 현상학, 이렇게 이제 그 현상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현상학의 창시자가 후설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제 현상학적 운동이라고 하죠.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이제 그 유럽에 있어서 현상학의 전통과 영향력은 크고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깊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기라성 같은 현상학자들이 있지만 현상학과 하이데거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후설 현상학하고 하이데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국한해 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후설 현상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간단하게 현상학이 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뭐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기 불가능하다, 이게 상당히 이제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설 현상학도 뭐 너무나도 광대하고 또 난해한 그런 이제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후설 현상학의 큰 그림을 좀 소개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이렇게 이제 품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또 이렇게 이제 이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 책을 가지고 현상학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에야 단자하비의 뭐 후설 현상학 책도 있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책들이 조금 이렇게 드물었죠. 그래서 한전숙 현상학 이 이제 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상학을 공부하는 첫걸음으로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이제 이 책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상학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한전숙 현상학 내용을 좀 몇 번 소개해가지고 우리가 현상학의 큰 그림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셉 코켈만스의 후설의 현상학이라는 책이 있죠. 특별히 이 책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의 현상학 항목 해설을 통해서 후설 현상학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좀 더 어렵지만 그래도 현상학의 전모가 핵심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후설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1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청강 형태로 강의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데카르트적 성찰이라고 하는 책으로 또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 후설 원전은 굉장히 이제 난해하고 어려웠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뭐 차후에 기회가 되면 어렵지만 논리 연구에서부터 책을 공부한 내용을 함께 영상으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이 영상 시리즈에서는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 그리고 조셉 코켈만스의 후설의 현상학에 대해서 큰 틀에서 살펴보고 후설 현상학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큰 그림만 한번 가져가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가 현상학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하이데거의 현상학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여러 권이 있어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기 프라이부르크 대학하고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강의록들이 남아 있는데 번역이 안 된 저서들도 많고 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록 제목만 좀 언급을 드리면 철학의 규정에 관하여 1919년 강의, 그리고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이라고 해서 1927년에 있는 그 강의 말고 1919년과 20년에 또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이라는 이런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도 이제 현상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직관과 표현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1920년 강의가 있고, 그리고 종교적 삶의 현상학, 이것은 번역이 됐죠. 번역이 됐습니다. 종교적 삶의 현상학.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이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학적 탐구 입문 1923년 등이고요. 그 외에도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 1927년 또 강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이런 이제 강의록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저서들이 이제 특히 하이데거의 현상학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고, 우리가 현상학자로서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면모를 알 수 있는 그런 저서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이데거 현상학, 현상학과 하이데거, 현상학자로서의 하이데거, 이런 이제 면모를 알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들을 위시한 여러 초기 저서들을 열심히 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있는 저서들을 참고하되 번역서 중심으로 번역이 된 책들에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또 직간접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현상학에 대한 코멘트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현상학자로서의 하이데거의 어떤 큰 그림, 이걸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현상학자로서 하이데거 공부를 할 때 또 사실은 내적 시간의식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후설의 저서가 있죠. 근데 이 저서를 하이데거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서도 같이 또 공부를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또 따로 한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초기 시대에 이제 하이데거 초기 시대의 어떤 이제 현상학적인 그런 공부들을 담아 놓은 텍스트들이 앞에서 소개해 드린 그런 텍스트들이고요. 이제 존재와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존재와 시간의 현상학, 존재와 시간도 현상학적인 저서인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존재와 시간 현상학적인 저서로서의 이제 이런 존재와 시간. 그러면 존재와 시간은 어떤 현상학이냐? 여기에서는 해석학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학적 현상학으로서 존재와 시간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이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가 사유의 사태로라고 하는 이제 이 책에서 현상학에 이르는 나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하이데거 자신의 어떤 철학 사유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후설의 영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독자적인 사유로 나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자서전적인 그런 이제 일화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그런 이제 글인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 초기의 철학적 관심사가 뭐였는지, 또 그런 관심사에서 후설의 현상학적인 방법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자기가 변형했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존재 물음으로 전환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학에 이르는 나의 길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다루어 보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스피겔버그라고 하는 분이 현상학적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셀뿐만 아니라 그 여러 현상학 혹은 이제 현상학으로 분류되지 않는 분들마저도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브렌타노라든지 이런 분들, 니콜라이 하르트만도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1권의 말미에 현상학자로서의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한번 소개하고 한번 음미해 보는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현상학적 운동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면 좋지만 또 너무 또 광범위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상학자로서의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챕터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이데거가 자신의 사유를 존재 사유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실존 철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라벨이 붙는다든지 또 해석학, 하이데거는 또 철학적 해석학은 가다머의 이제 공로로 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소간 거리를 두는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되는데 현상학은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현상학은 끝까지 이제 그 자신의 철학의 방법 개념으로 끝까지 함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점들을 다루어 보면서 현상학자로서의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런 이제 면모까지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제 영상 시리즈는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는 걸로 해서 전체 이렇게 이제 그 시리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또 현상학 공부는 계속해서 차후에도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또 필요하다면 영상으로 함께 또 만나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제 그 영상 시리즈도 상당히 또 이렇게 이제 그 길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그 또 영상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